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어느 저녁, 인천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가정폭력 의심됩니다. 여성 한 명이 밤마다 반복적으로 맞는 소리가 납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익명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경찰은 무표정한 응답을 남긴 채 출동 준비에 들어갔다. 그 시각 같은 아파트 6층에서는 조은숙이라는 중년 여성이 욕실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이미 한 달 넘게 서울에 올라와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낸 그녀는 요즘 밤마다 이어지는 어떤 기이한 패턴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느리 지연은 매일 밤 늦게 퇴근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욕실로 들어가 1시간 넘게 샤워를 했다.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며 넘긴 날도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 우연히 본 며느리의 등 위로 선명하게 번진 멍 자국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단순한 피로로 설명되지 않는 흔적이었다. 은숙은 평생 전남 광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단 한 아들 준호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다. 남편은 준호가 중학생일 때 지하철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은숙은 홀로 아들을 길렀다. 시간을 쪼개고 용돈을 아끼고 밤에는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까지 아이가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다. 조 선생님은 참 독해요. 그 독함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이 하나뿐이니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준호는 결국 서울의 건축설계 사무소에 취직했고 비슷한 연차의 디자이너였던 지연과 연애 끝에 결혼했다. 은숙은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서울 아가씨가 과연 정 붙이고 살 수 있을까? 외동아들 데려가고 나면 자신은 어디에 자리 잡아야 하나? 그런데 결혼식 날 지연이 조심스럽게 은숙의 손을 잡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은숙은 모든 걱정을 내려놨다. 이런 아이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 결혼한 후 아이 둘은 인천의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살았다. 은숙은 광주에 그대로 있었지만 틈날 때마다 반찬을 보내고 명절이면 손편지를 써서 함께 보냈다. 은근슬쩍 손주 얘기도 꺼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애매한 웃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전화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다. 함께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들 옆에 있고 싶었던 터라 고침을 꾸렸다. 처음 한두 주는 무난했다. 둘 다 바쁘게 일했고 은숙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지연은 감사하다는 말도 종종 했고 은숙은 이런 딸 같은 며느리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매일 밤 비슷한 시간, 지연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욕실로 향했다. 샤워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때로는 2시간 가까이 되기도 했다. 물소리는 그칠 줄 몰랐고 거실에 앉아있는 은숙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점점 날카롭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불안했던 건 어느 날 우연히 본 멍 자국이었다. 손바닥만 한 붉은 자국이 지연의 등에 있었다. 처음엔 운동을 하다 다쳤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에도 그런 자국은 계속 보였다. 은숙은 혼란스러웠다. 혹시 준호가 그런 건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그럼 회사에서? 아니면 지연 스스로가?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수십 가지 상상을 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자신에게 말 못할 만큼 절망적인 걸까? 혹시 지금도 어딘가 아픈데 참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모든 생각이 겹치고 또 겹쳤다. 며칠 뒤 결국 은숙은 용기를 내 경찰에 연락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고자 정보는 익명으로 해주세요. 그 말은 여러 번 강조했다. 혹시나 아이들에게 누가 될까 걱정되어서였다. 그날 저녁 지연은 늘 그렇듯 늦게 들어왔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욕실로 향하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고 그 순간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경찰은 간단한 신원 확인 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날 밤 조용했던 가정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 밤은 시작이었다.
말하지 못한 진실과 감춰진 희생, 그 모든 것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조은숙은 그날 이후 지연의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게 되었다. 경찰 방문 후 지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날 밤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은숙은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에 뭔가 설명되지 않는 고요함과 피로감, 그리고 억눌린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때 출장 중이었다. 공사 현장 일정이 갑자기 길어져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우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아들과 함께 보낸 일상으로 이 불안함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엔 오롯이 혼자였다. 아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도 은숙의 선택이었다. 혹여 그 아이가 알게 되면 괜히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되었고 혹시 정말 준호가 연루된 일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의심으로 자식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은숙은 매일 아침 지연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피곤하지 않냐? 일이 많냐? 몸은 괜찮냐? 그러나 지연은 늘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대답만 남겼다. 대화는 거기서 멈췄고 그 이상의 질문은 결국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지연은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다. 손에는 큼직한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고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안방 쪽으로 들어가 그 가방을 숨겼다. 은숙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간 지연이 또다시 긴 샤워를 시작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문 앞에 다가갔다. 욕실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물소리 사이로 조용히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은숙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지연의 등을 보게 되었다. 타올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는 모습, 피부 위로 드러난 붉고 푸른 흔적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듯 반복적인 손놀림. 은숙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연은 정말 매일 밤 이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은숙은 침대에 누운 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녀에게 너무도 낯설고도 고통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변함없이 부엌에서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은숙의 눈에는 그 무표정조차도 지친 가면처럼 느껴졌다. 말을 꺼내려다가도 삼키기를 반복하며 하루가 흘러갔다.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을 묻고 또 물었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은숙은 더 이상 혼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족에게 직접 묻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경찰에 연락했다. 이번엔 자신이 본 상처들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지연이 스스로 해명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절박함을 전했다.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만간 직접 방문하겠다는 답을 남겼다. 그러던 그날 저녁 지연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도착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지연은 무언가 감지한 듯 얼굴빛이 달라졌고 은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경찰은 지연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고 처음엔 지연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기려 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제야 은숙은 처음으로 지연의 속마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누구의 폭력도 누구의 잘못도 아닌 지연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고통이었다. 지연은 회사 일이 끝난 후 매일 밤 섬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부담, 전세 계약 만료, 내 집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그녀를 두 가지 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공장에서의 업무는 그녀의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었고 피로는 하루하루 누적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은숙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가설이 무너지고 대신 눈앞에 남은 건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며느리의 묵묵한 희생이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단순히 의심하고 걱정하며
감시하듯 관찰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지연이 울면서 조용히 진심을 전하던 그날, 은숙은 마음속 깊이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 이 가족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조금 덜 말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듣기 시작했다. 말 없는 이해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서서히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집 안의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연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조은숙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날 경찰이 다녀간 이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은숙은 지연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고 지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듯했다. 지연은 여전히 낮에는 회사,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공장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다. 섬유먼지, 고온의 기계에 반복되는 동작은 피부뿐 아니라 근육까지 무리를 줬다. 최근에는 손목에도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발바닥은 늘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감정적인 피로였다. 밤늦게 혼자 귀가해 집안에 들어설 때마다 온몸에 배어있는 공장 특유의 냄새와 먼지를 감추기 위해 오래 샤워를 해야 했다. 샤워가 끝날 즈음이면 하루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일을 계속했다. 이유는 단 하나, 집이었다. 준호와 결혼하고 나서 처음 함께 살았던 원룸은 곰팡이 냄새가 심했고 방음도 전혀 되지 않았다. 그곳에서 2년을 버틴 후 이 아파트로 이사 오긴 했지만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다. 아이를 낳고 기를 공간이 필요했고 둘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안정적인 거처가 절실했다. 그래서 지연은 밤일을 선택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면 멈추라고 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은숙은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지연은 돌아오자마자 안방에 들른 후 욕실로 향했다. 은숙은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몇 번이고 그러지 말자 다짐했지만 그 행동이 반복될수록 불신과 걱정은 커졌다. 오늘은 샤워 시간이 유난히 길었다. 욕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물소리는 일정했지만 가끔 뭔가를 놓치는 듯한 조용한 파문이 섞여 있었다. 조심스레 다가가 문틈을 살짝 바라보았을 때 지연의 등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보다 훨씬 선명한 자국들이 줄지어 있었다. 붉게 부풀어 오른 곳도 있었고 일부는 피부가 벗겨져 있었다. 지연은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연고를 바르고 있었다. 연고를 바를 때마다 멈칫하는 모습에서 고통이 느껴졌다. 은숙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 부엌으로 향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의 며느리가, 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다음날 아침 은숙은 일찍 일어났다. 전날 밤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고 언제나처럼 말없이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밤마다 그렇게 오래 씻으면 피곤하지 않냐고.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익숙하다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괜찮다고. 은숙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가까운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 방문했던 경찰에게 다시 상황을 설명했고 이번엔 구체적으로 며느리의 몸 상태와 자신이 본 상처의 상태까지 이야기했다. 경찰은 즉시 반응했다. 반복적인 피부 손상은 폭력의 가능성이 있으며 며느리 본인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날 저녁 지연이 귀가했을 때는 늦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손에는 또다시 큼직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은숙과 눈이 마주친 순간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인사를 건넨 후 곧바로 안방에 들어가 쇼핑백을 숨겼다. 은숙은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지연이 샤워를 시작한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문 앞에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빛이 어쩐지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상처들은 은숙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에 나와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은숙은 그녀의 조용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다. 은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감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요즘 지연에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냐고? 너무 말이 없고 자꾸 늦게 귀가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출장 때문에 얼굴 볼 시간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별일 없을 거라고 아내가 워낙 말이 없는 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은숙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젠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경찰에 정식 상담을 요청했다. 며칠 후 경찰은 집을 다시 방문했다. 그날 지연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눈이 커졌고 은숙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연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울음을 터뜨렸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은숙은 며느리의 진짜 사정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선택한 이중노동, 가족을 위한 침묵,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감내해온 고통. 아무도 지연을 때린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그녀를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이 아닌 무언가가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다. 며느리의 희생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 희생의 깊이는 이제야 겨우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숙은 부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며느리의 고백이 귓가를 맴돌았고 침묵 속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판단이 부끄러워졌다. 이제 은숙은 알았다. 이 가족은 서로를 지켜보는 것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이제는 은숙이 변화해야 할 차례였다. 그날 이후로 조은숙은 지연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더는 관찰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묵묵히 지켜보고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피로와 고단함, 그 속에서 일말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애썼다. 은숙은 매일 아침 지연이 좋아하는 미역국이나 무나물 같은 반찬을 준비했고 퇴근이 늦는 날이면 따뜻한 물을 받아두었다. 말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녀는 방법을 몰랐을 뿐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건 아니었다. 그런 그녀의 작은 변화들은 집안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나갔다. 지연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철저히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고 저녁 식사 후엔 가끔 회사 이야기나 공장 일을 조금씩 꺼냈다. 피곤해 보이는 날이면 은숙이 먼저 오늘은 누워서 쉬라며 설거지를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오랜 거리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좁혀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심이 있었다.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집안은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였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고 웃음소리도 오갔다. 지연은 조심스럽지만 담담한 얼굴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야간 공장에서 일했던 이유, 몸에 생긴 상처들, 경찰이 찾아온 날의 상황까지. 준호는 처음엔 믿기 어려운 듯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지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그 모든 고통을 자신 몰래 견뎠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더 이상 공장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지연에게 시간을 갖자고 했다. 앞으로의 집 문제는 함께 다시 계획하자고, 지금처럼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날부터 지연은 공장 일을 그만두었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전히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은숙은 매일 밤 따뜻한 물을 데워 지연이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준비했고 연고도 제때 챙겼다. 지연의 피부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은숙은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시선으로 지연을 바라보았고 지연은 그런 시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은숙이 말을 꺼냈다. 그동안 너희가 집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며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은숙이 수년간 모아온 적금 통장 사본과 현금 일부가 들어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집 계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이라는 건 크기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고였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음에 드는 집이 잘 없었지만 은숙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집은 타이밍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지하철역과 가깝고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 한 채가 매물로 나왔다. 가격은 예산보다 약간 높았지만 은숙이 보태준 돈 덕분에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집 명의는 셋이 함께 하자고 했어요. 은숙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은숙은 미리 사둔 청국장 재료로 국을 끓였고 지연은 미역줄기 볶음을 만들었다. 준호는 이삿짐을 정리하며 한쪽 벽에 가족 사진을 걸었다. 집은 넓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단단했다. 저녁이 되어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지연은 작게 말했다. 이제는 저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숙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은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벽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 아들의 낮은 음성, 그리고 무언의 평화가 그녀를 감쌌다. 이 집에는 이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조금 늦게 시작된 이해가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올 즈음 준호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본부에서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무산되며 조직 전반에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지가 내려진 것이다.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준호가 속한 팀도 축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급속히 무거워졌고 동료들은 하나둘씩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쉽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지연은 이제 막 공장 일을 그만두고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었고 어머니 은숙은 새 집에 적응하며 꽃 화분을 하나씩 늘려가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 그런 일상에 갑작스레 불안감을 들이붓고 싶지 않았다. 며칠 동안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퇴근했다. 예전 같으면 집에서 웃으며 반겨주는 지연의 얼굴을 보면 피로가 풀렸겠지만 요즘은 자꾸 마음이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은숙 역시 아들의 얼굴빛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지만 함부로 묻지 않았다. 모두가 조심스러운 시기였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준호가 말을 꺼냈다.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만약에 정리 대상에 들면 당분간은 다시 알아봐야 할지도 몰라. 조용히 던진 한마디에 식탁 위의 수저 소리도 멈췄다.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다시 조심스러워졌다. 지연은 더 이상 집 이야기나 미래 계획을 꺼내지 않았고 은숙도 웬만한 잔소리는 삼갔다. 준호는 더 늦기 전에 회사에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주말에도 출근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몇 주 뒤 발표된 인원 조정 명단에서 준호의 이름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사직서 대신 희망퇴직 신청서라는 명칭으로 받은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준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은숙은 아들에게 말했다. 집이라는 건 평생 걸쳐 하나하나 쌓는 거야. 잠깐 멈춰도 괜찮다.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있는 거지. 소유의 크기가 아니야.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천천히 같이 가요.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은숙은 혼자 방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집 계약의 일부로 보탰던 돈 외에 소소한 저축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고향에 있는 집과 땅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이름으로 안정된 대출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 날 은숙은 조용히 광주에 있는 친정 쪽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며칠 안에 상담 일정과 서류 준비를 마쳤다. 지연과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고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다. 이번만큼은 어머니로서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해내고 싶었다. 그러나 은숙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지연에게 들통났다. 서류철 사이에 끼워진 은행 문서를 우연히 발견한 지연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단지 대출 신청이 아니라 명의도 전부 은숙 단독으로 되어 있었고 은숙이 보증까지 서기로 했다는 사실에 지연은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지연은 은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저희 몰래 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들인가요? 은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서였어. 너희가 겪는 부담을 내가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이내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소유를 향한 집착이 아니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앉아 다시 이야기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든 셋이 함께 결정해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 대출 명의는 준호와 지연의 공동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은숙은 보증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 사람은 다시 하나의 팀이 되었고 그 팀 안에서는 불안보다 신뢰가 우선되기 시작했다. 가족이란 그렇게 때로는 부딪히고 엇갈리며 다시 손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손을 놓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지연은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구역질이 나고 냄새에 민감해진 것을 느꼈지만 일시적인 피로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 한 장이 그 모든 감각이 새로운 생명의 신호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지연은 병원을 나서며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놀람, 기쁨,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준호가 아닌 시어머니 조은숙이었다. 지금까지 함께 겪은 시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새삼스럽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깊고 무겁게 다가왔다. 집에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을 꼭 안아주었다. 조은숙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더니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은 따뜻한 울림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기쁨은 길지 않았다. 입덧은 예상보다 훨씬 심했고 지연은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냄새에 예민해져 부엌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누워서 보냈다. 준호는 퇴근 후 곧바로 지연 곁에 있었고 은숙은 틈틈이 보양식을 준비했다. 문제는 음식이었다. 은숙이 정성 들여 끓인 사골국, 닭백숙, 보신탕 같은 전통 보양식들이 지연에겐 오히려 고역이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올라오는 강한 냄새에 숨이 막혔고 은숙의 기대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면 말문이 막혔다. 결국 지연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는 날이 많아졌다. 은숙도 속상했다.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입이 짧을까? 우리 때는 입덧해도 참으면서 다 먹었는데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시무룩한 표정은 숨기기 어려웠다. 지연도 그런 기류를 느꼈고 점점 말수가 줄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그만큼 오해도 깊어졌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 낀 채 답답함을 느꼈고 저녁이면 부엌과 방을 오가며 중재하려 애썼다. 결국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은숙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지연이 지금 많이 예민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은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그냥 우리 아기 잘 크라고 조금이라도 영양가 있는 거 먹이려고 한 건데.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지연이도 알아요. 다만 지금은 그 방식이 조금 힘든 거예요. 엄마가 이해해주면 지연이 분명 더 편해질 거예요. 그 대화 이후 은숙은 한동안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생각한 사랑의 방식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마음을 찔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연의 방 앞에 조용히 국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향이 거의 없는 오트밀죽과 손으로 쓴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다. 인터넷에서 보고 배운 거야. 이게 입덧에 좋다고 해서 맛없으면 말해줘. 다시 배울게. 지연은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천천히 국그릇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보다 먼저 다가온 건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다. 말없이 깊이 쌓였던 벽 하나가 그 조용한 아침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은숙은 더 많이 묻기 시작했고 지연은 더 자주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냄새가 괜찮아요. 이건 조금 짜지만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과일이 좋아요. 그런 소소한 대화가 오갈수록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졌다. 준호는 변함없이 아침마다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고 저녁이면 가족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눴다. 은숙은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나둘씩 해나갔다. 조그만 유아용 옷을 사두었고 아이 이름 후보 리스트도 비밀스럽게 적어두었다. 가끔 다툼의 기운이 맴도는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기보다 이유를 먼저 들으려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누군가를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함께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조은숙은 지연의 방 앞에 조용히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와 작은 독서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우리 가족이 됐구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가을로 접어든 어느 날 오후 조은숙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익숙한 고향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멀리서도 긴장과 냉기가 배어 있었다. 조씨, 그딱 말이야. 이제 우리도 지분 좀 챙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은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광주에 있는 고향 땅, 평생 아끼고 지켜온 그 땅은 이미 몇 년 전 아들 부부의 집 대출을 위해 담보로 맡긴 상태였다. 문서상 소유주는 분명 자신이지만 친정 쪽 먼 친척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후 마을에서 고향 땅에 대한 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부 친척들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전에 잠시 맡긴 것뿐이라며 수십 년간 은숙이 지켜온 땅에 손을 대려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연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혼자 다녀오시지 마세요. 저도 같이 가요. 은숙은 처음엔 만류했지만 지연의 의지는 단단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가족으로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순간이었다. 준호는 회사 일이 바빠 함께 가지 못했지만 지연은 아이를 품은 몸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긴 여정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젠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마을에 도착한 날은 흐리고 바람이 셌다. 옛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감나무엔 이미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은 먼지와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조은숙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열린 마을 회의엔 여러 친척들이 모였다. 대부분은 오랜만에 얼굴을 본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낯선 얼굴도 있었다. 중심에 선 건 예전에 남편 쪽 먼 친척이었던 인물이었고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이 땅은 원래 다 같이 쓰기로 했던 거다. 문서가 있어도 도의적으로 나눠야 한다. 은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적 없었고 세금도 관리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도의라는 말을 하시니 참 억울하네요.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몇몇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주장했다. 법으로 가자. 어차피 시간 걸리면 당신도 힘들 텐데 그냥 좋게 나누자. 그 말을 들은 지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신한 몸임에도 목소리는 또렷했다. 이 땅은 제 어머니의 삶입니다. 단지 땅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온 시간이고 희생의 결과예요. 돈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연의 말에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노트를 덮었다. 결국 공식적인 조정은 결렬되었고 은숙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지연은 은숙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필요하면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들고 있었다.
며칠 후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땅은 명의상 분명히 은숙의 소유였고 단연간의 세금 납부 및 관리 이력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지쳐갔다. 하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지연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문서 정리를 도왔고 준호는 회사 일 외에도 법률 자문을 구하며 밤늦게까지 고심했다. 결국 몇 달 후 법원은 조은숙의 손을 들어주었다. 명의, 사용 이력, 세금 기록까지 명확히 갖춘 그녀의 손을 뺏을 이유는 없었다. 판결이 난 날 은숙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이 아닌 수십 년간 자신이 혼자 지켜온 삶이 처음으로 누군가에 의해 인정받았다는 실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저희 가족의 뿌리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은숙은 다시 한번 고개를 떨렀다.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겨울이 막 지나가려는 어느 아침, 지연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웃었다. 예정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의사는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다고 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조은숙은 미리 끓여둔 죽을 덮기 시작했고 준호는 아기 침대를 조립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지연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고 가족 셋은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다. 몇 시간의 고통 끝에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울음소리는 작고도 선명했다. 지연은 지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조은숙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 아이는 정말 가족의 희망이구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주일 동안 조은숙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다. 아이에게 젖병을 데워주고 지연에게 미역국을 퍼다 주었다.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왔다. 기다렸어. 많이. 집으로 돌아온 뒤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리듬으로 바뀌었다. 밤이면 아이 울음에 번갈아가며 일어나고 낮이면 밀린 집안일에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더욱 성숙해졌고 지연은 아이와 함께 조금씩 엄마가 되어갔다. 어느 날 오후 조은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조용히 자고 있었고 창밖에는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그녀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서울로 올라와 아들 집에 들어온 그 첫날, 며느리가 욕실에서 너무 오래 씻는다는 이유로 마음을 졸였던 기억. 처음엔 걱정이었고 나중엔 의심이 되었고 끝내는 오해로 번졌던 그때. 그 오해는 결국 지연을 다치게 할 뻔했고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때 용기 내어 한 발 먼저 다가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평온한 순간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조은숙은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제야 정말 한 집이 되었구나. 그날 밤 가족 셋은 아이를 사이에 두고 따뜻한 조명을 켜고 앉아 있었다. 준호는 낮잠 자는 아이를 조심스레 쓰다듬었고 지연은 아이용 사진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조은숙은 작은 손톱깎이와 베이비 로션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집은 이제 진짜로 세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라 네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아기가 100일을 지나 돌을 맞이할 즈음 집에는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다. 아이가 웃는 사진, 지연이 안고 있는 사진, 준호가 책을 읽어주는 사진, 그리고 조은숙이 아이에게 손수 만든 턱받이를 채워주는 사진까지. 돌잔치를 조촐하게 집에서 열기로 했고 가까운 이웃과 몇몇 친지들이 모였다. 은숙은 새로 산 앞치마를 입고 주방을 오갔고 지연은 손님들 맞을 음료를 준비했다. 준호는 혼자 카메라를 세팅하느라 바빴다. 그 모든 풍경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웠다. 잔치가 끝난 밤 조용한 거실에서 지연은 조은숙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경찰 부르셨던 거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 조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때 너무 몰랐지. 말을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들어야 했는데 엄마가 되는 것도 며느리가 되는 것도 다 처음이잖니. 우리 서로 많이 서툴렀던 거야.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은숙은 그 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서울의 소음도 멀게만 느껴지는 작은 아파트 안에서 한 가족은 서로의 곁에서 깊은 잠에 들었다. 고된 시간들을 견디며 오해와 침묵을 지나 이해와 신뢰로 나아갔던 시간. 사랑은 큰일이 아니었다. 작은 눈짓, 따뜻한 밥 한 끼, 조용한 안부 한마디 속에 숨어 있었다. 인생은 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은 천천히 배워갔다. 완벽한 관계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 되기도 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갖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에도 말하지 못한 눈물과 참아낸 시간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오해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진심과 용기로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안고도 서로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진심이 닿으면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채널은 따뜻한 이야기,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위로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늘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